네, 안녕하세요. 2021년 양녕대군의 그 지덕사에서 하는 생생문화재 강의입니다. 오늘 주제는 상장례와 제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통과의례인데, 이렇게 나서 이제 관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혼인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죽음입니다. 죽음을 이제 맞이하면 이제 후손들이 춤을 하는 것이 제례인데, 그래서 관운상제의 그 마지막 단계인 상례와 제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그럼 이어서 그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는 이제 완전 그 자연인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국립국악물관장을 이제 마지막 관직으로 이제 물러나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자연에서 그냥 하는 것 없이 백수를 보내는데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상당히 바쁘네요. 그러면은 왜 이 강의를 들어야 하느냐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성균관 관장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서로 한자를 모른다고 해도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좀 더 좋은 글을 쓰려면은 한자를 알아야 하듯이, 그래서 저도 이 강의를 들으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큰 도움은 안 드려도 그래서 그렇게 했구나, 그런 것이었구나, 이렇게 이해 내지는 그 동감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제 저는 이 강의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진이 두 커트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제가 청도에서 그 6월장, 11일장 할 때 가서 현장에 가서 찍은 그 상주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2000년대 초에 경기도 일선 풍동에서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장산날 하관하는 모습이에요. 이것을 오늘 그 상징적으로 이제 상례와 장례, 흉례의 그 의미를 살펴보는 데 넣습니다. 자, 상례란 뭐냐? 상례라는 글자 그대로 하면 죽음을 다룬 예예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죽음을 다룬 예라면은 사례가 있어요. 흔히 우리가 이제 관운상제인데, 관례는 이제 머리의 가운데 머리를 잘라내고 주변 머리를 이렇게 올려서 묶는 거, 상토를 트는 거죠. 거기다 관을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관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실제 그 의례하고 어떤 그 이미지, 행동이 맞아요. 혼례는 뭐냐? 어느 날 청춘 남녀가 짝짝꿍해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혼인이에요. 그럼 거기에 따른 예가 혼례고, 그런데 죽음을 다룬 예를 사례를 않고 지금 상례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상례가 됐느냐? 원래는 공자님께서 이제 군자가 죽으면은 종례라고 그랬어요. 종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수업이 다 끝나면 단순히 종례를 하죠. 그러니까 마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군자가 죽으면 모든 행동을 이제 멈춘다. 그래서 이제 종례라고 그러고, 그러나 일반인들이 죽으면은 죽을 사자를 써서 사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쓰다 보니까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나타낼 수 있는 의미를 찾다 보니까는 상자가 있어요. 상자는 관, 상복, 그리고 이 슬픔, 죽음,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복합된 한자가 바로 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죽음을 다룬 예를 사례, 종례가 아닌 상례로 이렇게 썼던 것이죠. 그리고 흉례는 뭐냐면은 왕과 왕비가 죽었을 때 치르는 장례, 이걸 국상 또는 국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국상, 국전인데 장하고 상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도표를 보시면은 이렇게 죽을사, 죽은 시신이세요. 그리고 탈상, 상복은 이 상복을 벗는 거예요. 이 기간이 만 2년이에요. 2년인데 흔히 보통 3년이라고 그러니까 3년상 그러죠. 그래서 장례라는 것은 그 시신을 처치하는 단계, 시신 처치는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매장할 수도 있고 또 화장할 수도 있고 뭐 자연장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 시신을 처치하는 그 단계, 그 완성까지를 장이라고 그래요. 거기 예를 붙여 장례라고 그러고 그 상례는 시신을 이제 처치하고 그리고 상주가 상복을 입고 벗을 때까지 만 2년 이 기간을 흔히 우리가 3년상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장례 기간은 지금은 뭐 3일장이 이제 보편적인데 예전에는 이제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 이전에는 그 신분에 따라서 장례 기간이 달랐어요. 예를 들어서 황제는 천자죠. 그러니까는 7개월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왕은 5개월장. 지금이 이제 10월 달이죠. 10월 달에 왕이 죽으면 10월, 11월, 12월, 1월, 2월, 2월 달에 5개월째 되는 달에 장례를 치른 겁니다. 그리고 대부는 조선시대 그 사품 이상의 그 신분을 가진 관료를 얘기해요. 그래서 3개월장. 이 선비는 뭐냐면은 흔히 우리가 이제 선비사자 있죠. 그러니까 벼슬이 없는 양반을 선비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비들은 1개월장.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10월 달인데 이달에 죽으면은 달을 넘겨서 11월 달에 장례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10월 30일 날 죽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11월 1일 날 장례, 일단은 달을 넘기면 그걸 1개월장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냥 뭐 지금은 조선시대는 3일장이 흔치 않았어요. 뭐 5일장, 7일장, 11일장 이렇게 장례 기간을 길게 하면 길수록 효도하는 거라고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렵지만 이제 장례 기간은 이제 길게 잡았던 것이죠. 그럼 현재는 어떠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3일장이 보통이죠. 앞으로는 2일장도 생겨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도표가 보이시죠? 사람이 이제 누워 있고 옆에도 이거 누워 있어요. 그러면은 이 장, 묘, 분 이 차이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제가 그 차이점을 한자를 이걸 풀어보겠습니다. 장자는 뭐냐면은 시신 위에 풀이 난 거예요. 풀초예요. 그 다음에 밑에도 풀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들에다 갖다 묻지 않고 버리다시피 방치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짐승이 파먹고 또 구데기 떼가 생기고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다는 생각에서 소위 목불인견.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뭡니까? 땅을 파고 시신을 갖다가 묻는 거예요. 이게 묘자예요. 그러니까 땅을 파서 흙토죠. 여기다가 이제 묻으니까 흙을 갖다 묻지 않고 그냥 자연적으로 풀이 난 거예요. 이게 평지장입니다. 이 사진은 봉화에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평지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분인데 이게 봉분이 보이죠? 분은 뭐냐면은 분자를 불면은 흙투변에 조개패자가 있죠. 이게 열십자 3개입니다. 그럼 왜 열십자를 3개 했느냐? 하나만 해도 되는데 아니면 4개를 해도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3이라는 숫자는 상징이라는 숫자예요. 상징적인 숫자. 그러니까 많다, 완성. 그런 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흙하고 예전에는 이제 청동기 시대나 신석 시대는 바닷가나 강가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조개 껍질이 이제 그 식용 수단이 됐어요. 그래서 이 껍질과 흙을 같이 섞어서 쌓은 것이 분자예요. 자, 보시면은 그래서
아니, 그럼 봉분이 큰 것은 30주 넘는데요. 예, 맞습니다. 왕릉은 수백 주, 수천 짐이 돼요. 그러나 그래서 너무 많이 할, 열십자를 너무 많이 할 수 없으니까는 상징적인 3의 숫자에 3개를 넣어가지고 이 분자를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보통 어떤 분들은 그래요. 신라, 즉 경주에 있는 그 옛날 무덤들은 분이라고 그러고 요즘에 만든 현대 묘는 묘라고 그런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봉분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시신을 갖다 들여다 그냥 뒀느냐 이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마 전임자들한테 관리하고 홀리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들으셨을 거예요. 이 관운상제에 대해서 조선시대는 굉장히 중요시 생겼어요. 이것을 정책적으로 굉장히 강론을 했어요. 법면 정책을 썼던 거예요. 지금은 관운상제 이거 뭐 지키라 말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럼 왜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그 관운상제에 대해서 그 국가에서 장려하고 이걸 지키도록 법원하지만은 그 규범으로 삼았느냐? 얘는 일반 백성들이 지키는 사례가 있어요. 관운상제. 그리고 왕실의 예가 있어요. 오례라 그래요. 길례, 제례 같은 거, 뭐 가례, 왕실의 혼례, 흉례, 국상, 빌례, 뭡니까? 사실을 맞는 손님을 만든 예, 굴례, 군대 예죠. 그래서 이 예가 하나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왕실에 대한 권위를 구현하기 위한 상징입니다. 왕권 강화의 1등 공신이 바로 오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일반 사대부 백성들하고 사례와 이제 차이점을 둔 것이죠.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왜 사례를 이렇게 관원을 중요시 여기느냐? 지금이야 이제 학교에서 국민윤리를 가르쳐야 되죠. 그전에 국민윤리 따로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향촌 사이에서 뭐 향약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교육을 교화했어요. 근데 가장 빨리 쉽게 교화 수단이 뭐냐면 관운상제에 있어요. 이 관운상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은 뭐 상놈이다. 이렇게 굉장히 이제 천실해서 누구든지 이것을 지키도록 일단 충효 사상을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사회질서 유지시키고 또 거기에 통해서 명분을 부여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교화 수단이 돼서 이것이 하나의 실천 윤리로 자리를 잡았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많은 책들이 이제 상제례에 영향을 줬어요. 그럼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상제례 영향을 준 책들이 뭐냐 하면 대표적인 책은 송나라 때 그 주자가 쓴 주자가래예요. 그리고 왕실에서는 오례이, 국제오례이. 그 다음에 이제 사계 김장생 선생이 쓴 상례비호, 사례펠람. 아마 그 외에도 많은 유학자들이 그 상제례에 대해서 책을 냈는데 그 대표적인 책들이 꼽으라면 이게 이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려 있어요. 국조 오례이는 성종 때 이제 편찬했는데 뒤에 그 영조 때 국조 상례 보편이라는 책을 이제 보완을 시키죠. 이게 왕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사례펠람 도암 이재 선생이 쓴 사례펠람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그림이 보시면은 뭐 같아요? 입에 이렇게 불의 뭐를 물고 있어요? 까마귀입니다. 왜 까마귀를 여기서 이렇게 화면에 띄워놨느냐? 흔히 이제 우리가 태어나는 순서는 있는데 죽는 순서는 없다고 그래요. 맞죠? 아마도 태어나는 순서대로 죽는다면 먹을 것 마음대로 먹고 즐길 것 다 즐기고 귀찮게 운동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조물주가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나는 순서만 정해놓고 가는 순서는 정해질 않았어요. 자, 이 얘기가 이제 제주도에 이제 그 전설로 이제 내려오는데 뭐냐면은 옛날에 그 염라대왕의 그 저승사자 역할을 누가 했느냐? 까마귀가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염라대왕께서 까마귀한테 너 어디에 가서 명부를 갖고 와라.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 갔어요. 갔는데 명부를 가지고 와서 이제 바다를 건너서 육지에서 한참 가고 있는데 밑에 보니까 잔치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저나도 배가 출출했는데 에이, 마침 잘 됐다. 그래가지고 내려가가지고 실컷 주워 먹고 이제 다시 저승을 향해 갔어요. 막 저승 문턱을 넘는 찰나에 봤더니 입에 물려있던 그 명부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들어가요. 들어가면 염라대왕한테 맞아 죽을 것 같고 다시 또 제주도도 가자니 그것도 힘들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궁리에 낸 것이 뭐냐. 평상시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이름을 써가지고 물고 갔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순선이 있는데 이제 죽는 차례는 없어졌다는 겁니다. 아마 제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글쎄 나는 순서로 죽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자기 열심히 운동도 하고 음식도 골고루 먹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부 까마귀 덕이에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유유식 상례, 전통적인 상례 이 절차는 왜 만들었느냐?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거냐 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해서? 사자를 위해서? 절대 아니에요. 그 절차가 보통 그 주자가리에 나오는 거 보면은 쉬운 두 개예요. 그리고 국상인 경우는 더 복잡해. 그래서 이 전문가들도 관직에 있는 사람도 양반이라도 이 상례가 너무 까다롭으니까 이것을 그 제대로 지키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여기에 이제 소위 요즘에 장례 지도사 있죠. 장례에 어떤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절차를 수행하게끔 하는 그 경사를 둬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이걸 대행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그럼 왜 이렇게 까다로운 절차를 만들었냐?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는 상조, 죽은 자의 자식의 심정의 변화에 맞게 단계별로 절차를 만드는 것이 상례 절차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슬퍼요.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어쩌하니 이제 슬픔이 가셔요. 그러나 완전히 슬픔이 가신 거 아니에요. 다시 또 1년이 지나. 그러면은 공자님께서 뭐냐면은 천도가 두 번 바뀌면은, 그러니까 그 횟수가 2년이 지나면은 그 상주들도 자식들도 어지간히 이제 평상심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기간에 맞게끔 절차를 만드는 것이 유교식 상례 절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즘 이거 지키지 않죠. 그래서 상주는 이렇게 상복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그 단계별로 그 절차를 수행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이야 이제 죽으면은 그 운명, 죽음의 순간을 이제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의사가 검연을 해요. 그러나 옛날에는 한의사가 하질 않았어요. 그럼 누가 했느냐? 바로 집안에서 자식들이 그 운명이 이제 그 임종이 가까우면은 햇솜 있죠. 이 햇솜을 코에다 이렇게 대놔요. 그러면은 심장이 먹기 전까지는 호흡을 해요. 그래서 뇌사는 이게 이제 멈춰도 호흡이 심장이 뛰니까 호흡을 하니까 이게 벌렁벌렁해요. 그래서 딱 심장이 멈추면 호흡도 이제 멈추니까 이게 딱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돌아가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게 왜 요걸 이제 임종, 유언, 석광, 이 고명이라는 단어를 제가 여기 써놨어요. 국왕의 경우는 유언을 고명이라고 그래요. 고명이 뭐냐? 속된 말로 유언인데 임금의 자리는 내 자리는 누구한테 줘라. 요 절차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게 고명이 중요한데 물론 이제 요즘에 부모님이 돌아가기 전에 유언을 하죠. 유언을 해도 재산을 놓고 자식들 간에 굉장히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물며 왕의 자리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반드시 이 고명을 통해서 다음의 왕은 누구다 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은 그 석광의 예를 한번 왕실의 경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뭐냐면은 고명 영조대왕이 83세에 1776년 3월 3일 날 새벽 5시쯤에 돌아가셔요. 이것을 조선왕조실록이 아주 사실적으로 뭐 분초 단위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뽑았는데 자,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왕세손 누굽니까? 정조죠. 세손이 또 옆에서 어소 할아버지 손을 잡고서 주물러요. 빨리 일어나시라고. 그러면서 승지가 들어왔다가 하니까 이때 이제 그것을 영조가 이제 어렴풋이 알아듣는 것 같아요. 영조당이. 그래서 그럼 승지가 왜 들어왔느냐? 무엇 때문에 왔는가? 그랬더니 초지를 꺼내어 대령하십니다. 이 종이죠. 종이를 가져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빨리 유언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비몽사몽간에 이제 이미 이제 그 뭐 거의 뭐 정신이 나갔죠. 그래서 임금이 명하여 전교를 쓰게 하였으나 마치 헛소리 같았다. 그러니까 상황이 의급하니까 수미거리는 큰일 나니까 영의정 김상철이 뭐라 그러면은 영조가 이제 전교하라는 것을 했다고 이제 받아서 영지로 궁성의 호의를 규리에 따라서 거행할 것을 써서 반포했다. 그 반포 내용이 뭐냐면 전교한다. 대보를 누구한테? 세손한테 전하라. 이 대보가 옥세예요. 그러니까는 이 대보를 넘기려는 것은 뭐냐면은 정통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 바로 할아버지에서 손자 넘어왔죠. 광해군 같은 경우에는 손주가 죽을 때 다음의 왕은 광해야. 이 얘기를 한마디 했어야 되는데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일부러 안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조대비가 그 광해군의 그 정통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분명히 그런 요원을 했다 이렇게 확인을 해줘요. 그래도 계속 그 제2기간에 이제 정통성에 휘말렸죠. 그만큼 이 전의 교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김상철이 다시 어탑에 나아가 유교를 손발과 고하고 서유를 시켜 친문 밖에 서서 큰 수를 읽어 아뢰게 하였다. 그리고 나서 김상철이 석광, 코에다 솜을 올려놓는 것이죠. 청하니 왕세손이 울며 말하기를 아직 죽음 기다리라.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세손이 정조가 소리내어 울기를 마다하지 않고 끝내 듣지 않았다. 집사들이 어성 앞에 나가 석광하였다. 세손이 안 하니까 집사들과 한 거예요. 내시들이. 석광이 끝나고 한림 20년이 상대점. 이 글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냐면은 이 글자를 붉은 글자 석자를 써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신원 앞에서 상대점 이렇게 해서 읽어요. 근데 조선 전기에는 이게 없었어요. 그냥 돌아가셨다. 운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오전 5시 45분이었어요. 이게 영조가 그 마지막 운명 순간에 대보를 세손한테 넘기는 전의교서의 내용을 그대로 적는 겁니다. 제가 왜 고명이 중요하냐? 이 조선왕조의 고명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게 연산군 때예요. 그 이 연산군이 이제 물어봤어요.
왜 저기 고명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그 신하들이 그 얘기를 해요. 그 진나라 때 진시황이 죽었을 때 그 고명을 누가 했냐면은 그 환관, 조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마 조고라는 환관은 이제 아실 거예요. 이때 마침 그 진시황이 조고하고 승상 셋이서 남행, 순찰을 돌고 있었어요. 근데 한여름에 이제 그 순찰 도중에 진시황이 죽어요. 그러면서 죽기 전에 뭐라고 그러면은 내 뒤를 이을 황제는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장남한테 주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유언을 했어요. 그랬는데 조고가 장남이 좀 껄끄러워. 마침 아버지한테 그 장남이 저기를 이제 그 신임을 잃어가지고 그 변방으로 나가 있었어요. 그러나 실권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막내가 착하기만 하지 아무런 저 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같이 동행했던 승상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이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말아라. 황제는 단전 셋째한테 넘긴다는 그 얘기를 그 승상한테 확약을 받아요. 그리고 그 시신을, 황제의 시신을 수레에 어떻게 보면 그냥 써보니까 소금으로 완전히 덮어가지고 아무한테도 알리고 이제 들어가요. 그러면서 그 전령을 띄워가지고 뭐라면은 다음 왕은 이제 셋째한테 넘겨주려 했으니까는 큰아들한테 자결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해 듣고 큰아들이 자결을 합니다. 그게 들어와가지고 이제 셋째한테 이제 황제 자리를 이제 물려준다고 했어요. 이때 이제 어떤 일이 되면은 그 신하들한테 이제 전부 등청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때 조고 뭘 갖다 놓으면은 그 마리아는 사슴을 갖다 놔요. 갖다 놓고 한 사람씩 들어오면서 물어봐요. 이걸 가리키면서 이게 뭡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눈치 빠른 사람들은 뭐라 그러면은 사슴이라 그러지 않고 말입니다 그래요. 그러나 순이라는 사람들은 예, 사슴입니다. 그걸 일이 다 적어요. 그래가지고 환관 주고 뭐냐면은 이것을 고지고대로 사슴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왜? 나중에 자기한테 어떤 반대 그런 의견을 낼 수 있는 게 미리 사전에 다 정제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눈치 빠른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서 사슴을 두고 말해요. 거기서 나온 그 고사성어가 지록의마입니다. 지록이면 그냥 사슴을 가리켜서 말을 알았다. 그게 나온 건데,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승상도 내치고 그 환관 조고가 모든 것을 실권을 잡고 황제한 이런 이제 좌지우지하죠. 그래서 진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죠. 이때 그 초한제에 나오는 항우하고 유방이 이제 진나라 말에 붙어가지고 결국은 그 저 명문가의 그 자손 항우가 유방한테 치고 한나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명을 경쟁 중에서 성종 때 고명 대신을 임명을 해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이 고명 대신들이 그 전의 교수를 이제 받아쓰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상례 절차에서 두 번째 게 뭐냐면 큰 것 중에서 혼부르기입니다. 이걸 혼부르기를 이제 초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혼을 불을 초자예요. 부른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고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죽은 자 사자의 그 남자 같으면은 의적삼, 부인은 치마, 왕은 뭐 골룡포 이렇게 저기 가지고 지붕에 올라가서 북쪽을 향해서 주설리하고 그 다음에 이름 뭐 김말동, 복복보 왕인 같은 경우에는 이 어전 심전에 있는 왕이 돌아가신 그 건물 동쪽으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지붕에서 이제 동쪽에 서서 북쪽을 바라보고 상의복 그러고 왕비는
중궁복, 중궁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시가 그걸 가지고 내려와서 그 침상 옆에다 이렇게 두기도 하고 덮어주기도 해요. 근데 이제 요거는 뭐냐면 당전에서 한 건데, 실은 이제 지붕에 올라가기 귀찮으니까 던지는 거예요, 지붕에다. 요것은 제가 연천에서 찍은 건데, 농협 직원이 80년대만 해도 80년대 90년대는 농협에서 그 장례용품을 전부 팔았어요. 상해도 팔고 꽃상요. 그래서 소위 이제 농협에서 토탈 서비스 해가지고 혼두불로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마침 그 농협 직원이 연천의 어느 마을에 돌아가셔서 이제 혼을 부르고 왔는데 지붕에 안 올라가지고 대문간에 서서 부르고 이렇게 대문 난간에 이렇게 뒀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혼은 세 번 부르는가? 이것은 이제 얘기해 보면은 예라는 게 3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 부르는 거예요. 한 번은 이게 혼이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올라갈 수 있고 천재로 흩어질 수 있고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한 번 부르고 그 다음에 사방을 향해서 한 번 부르고 그리고 혹시 모를 그러니까 땅 속에 있을 거로 생각해 땅을 향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북쪽을 향해서 부르느냐? 왜 북쪽을 향해 불러요? 요게 보시면은 칠성판이에요. 이 북두칠성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죽으면은 그 뭐라 그러냐면은 15만 원짜리 관에다가 10만 원, 15만 원짜리 삼배옷을 우리가 입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비싸죠? 15만 원짜리예요. 거기다가 6자도 안 되는 칠성발 깔고 그 위에 시신 눕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신이 썩으면은 여기에 보면은 그 액체가 이런 것들이 이제 노폐물이 빠지라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칠성 왜 까느냐? 이것은 뭐냐면은 태계 이황 선생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죽은 자는 북두칠성이 관장을 하고 생자, 살아있는 자는 남두칠성이 관장을 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 칠성파는 기능적인 것은 이제 노폐물이 빠지기도 하겠지만은 그 잡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북망산천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북망산천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죽으면 어디가 북망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주나라 때 공동묘지가 도 북쪽에 공동묘지, 그래서 그때 북쪽에다 묘를 쓰기 때문에 북망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실은 죽은 자를 관장하기 신이 북쪽이기 때문에 북쪽을 향해서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면 또 이걸 부르느냐? 다시 살아 소생하기를 비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님께서 뭐라 하냐면은 복은 인애를 다하는 길이다. 즉 예를 돌아가신 분을 다시 깨어나서 혼이 들어와서 살아나기를 기원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혼백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혼백, 혼은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이게 저 사진이 제 얼굴입니다. 잘생겼죠? 네. 저 혼자만 잘생겼다고 그래요. 남이 뭐 잘생겼다 안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제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혼을 좀 더 리얼하게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이 사진을 넣은 거예요. 혼이 우리가 넋 나갔어. 넋 빠졌어.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얼 빠졌어. 얼이 살아있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홀령, 영령께 고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꼭 저 사람은 기가 살아있어. 기가 다 빠진 것 같아. 바로 이런 것이 뭉쳐있는 것이 혼이에요. 이 뭉쳐있는 게 뭐냐면 얼입니다. 얼굴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이 뭉쳐있는 굴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홀령, 영령, 기, 얼 이런 형태가 얼굴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그 진도 식긴꽃, 그러니까는 그 뒤에 이제 제가 설명했지만 뿌리 깊은 나무 그 창간자가 누구냐면 한창기 씨예요.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우리께 너무 좋아서 토속이 너무 좋아서 그 뿌리 깊은 나무 요걸 이제 창간을 했죠. 그때 장례 때 제가 그 돌아가시는 아산병원에 돌아갔어요. 간암으로.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고향인 벌교에 가가지고 구슬했어요. 진도 식긴꾼. 그래서 진도 그 인간문화재 그 식긴꾼 패들한테 그랬는데 죽으면은 나 식긴꾼 한번 해달라. 아마 그걸 생전에 약속을 한 모양이에요. 이때 그 구슬한 거예요. 그때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바로 밑에 그 보시면은 그림이 있죠. 저승사자 3명이에요. 이건 넋을 이제 종이로 오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이 혼백을 어떻게 이제 받느냐 하는 거예요. 1504년에 그 조란 그 유학자 성현이 있어요. 그 성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음양설에 의하면 천재, 하늘과 땅에는 만물이 있는데 만물에 각기 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라는 거 뭐냐면 그 정령, 흔히 혼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정령을 양기를 혼이라고 그러고 음의 정령을 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으면은 어떻게 그 음의 정령은 공중에 떠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완전히 소멸되지 않아. 그러니까 언젠가 소멸이 되겠죠. 그리고 승천하는 것은 신명이다. 즉 생전의 원한이나 미련을 놓지 못할 때는 양기가 승천하지 못하고 이 공간에 공중에 떠 있다가 음기가 돼서 마음대로 자의 행동한다. 이게 귀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어가지고 혼백의 이제 실체 흔적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 갓쓴 청년이 보이시죠? 이게 TV에서 나오는 뭡니까? 저승사자예요. 근데 저승사자는 꼭 한 명이 오더라고. 원래는 3분이에요.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림에서 그 불가에서 일찍 월자 월찍 이렇게 있어요. 예, 보통 일반 백성들은 3사람. 그래서 매도 밥도 3그릇, 나물도 3개, 동전도 3개. 요거는 포천에서 이렇게 키에다가 이 사자밥을 차려놨어요. 원래는 절구통을 거꾸로 엎어놓고 그 위에다 이제 차려놨다고 그래요. 이것은 보통 충청도에서는 상에다가 차렸는데, 근데 여기는 이제 그 논산 계룡사에 있는 상월면이에요. 이인재 씨 고향이라고 그래요. 여기 조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물 매일 있는데, 근데 이게 전부 다 사진이 보니까 엎어져 있어요. 이상하다. 왜 이거 엎어놨을까? 그래서 이제 궁금했는데 왜 엎어놨을 것 같아요? 개가 먹을까 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충청도에서는 그래요. 특히 이제 저는 고향이 천안인데 천안에 이렇게 엎어놓질 않아요. 근데 얼마 떨어지지 않은 논산에서는 이렇게 입관을 하면은 염을 마치고 입관을 하면은 사자밥을 엎어놓는다. 그러면은 조문객들이 와서 이제 조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현실적이다. 정말 지혜롭다. 굳이 염 잡수셨어? 염 했어?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이제 왼쪽은 이제 절구통 위에다 이렇게 해놔야 되고, 근데 절구통 없이 키만 했는데, 이거를 저도 이제 찾아보려고 왜 하필이면 키냐? 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궁리하다 보니까, 키, 절구, 밥, 전부 먹는 거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승사자한테 대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키에다가
절구통 엎어놓고 기에다 하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를 제가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뭡니까? 그 중미에 가면은 그 왕과 왕비의 신주예요. 이렇게 밤나무에다가 상하, 좌우, 사뚱팔뚱 구멍을 뚫어놨어요. 왜 뚫었냐? 홀령이 마음대로 아무데나 왔다 갔다 하라고. 또 하나 기능적인 게 뭐냐면 이게 구멍을 뚫면은 이게 굉장히 커요. 갈라짐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지방이죠. 요건 뭐냐면 혼백이에요. 예, 농협에서 이제 돌아가시면 이제 만들어진 혼백인데 요걸 이제 혼이 여기에 빙의한다고 보는 것이죠. 이거는 뭐냐면 청산도에서 제가 95년도 3월 5일 날 찍은 건데 이분이 자기 형님인데 이장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왜 시신 없이 한복만 있느냐? 6.25 때 휴가 나와가지고 목포에까지 왔는데 그날 6.25가 터져가지고 다시 복귀를 해가지고 그 이후로 행방불명이 돼서 그게 한이 돼가지고 혼백을 곱게 져가지고 혼을 불러들여서 장례를 치는데 여기서는 그걸 초혼장이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은 그 경북 청도 그 신춘리에서 97년도 제가 이제 쓰는데 박효수라는 노인분이 돌아가셨는데 6월장인 거예요. 그때 11일장인가 했어요. 요거는 88년도 이제 올림픽 할 때죠. 합천에서 이제 권용현 선수 유학자 돌아가셨는데 그 시신을 이렇게 두고 바깥에다 이제 이렇게 집을 엮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시신 두고 빈수는 뭐냐? 이게 따로 둔 거예요. 여기는 이제 홀령이 있는 거죠. 혼백을 모셔놓은 거죠.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그 빈소고 우리가 이제 조문하는 곳이죠. 여기는 이제 시신을 놓은 거니까. 그러니까는 돌아가시면 혼과 백이 분리가 되니까 따로. 그래서 우리가 그럼 사실 예를 갖추는 곳은 그 빈소예요. 이런 시신이 있는 곳이 아니라. 요거는 이제 제가 진도에서 90년대, 80년대 초에 씻긴 꽃, 그러니까 내일 장사날이면 그 관 놓고서 상가집에서 구슬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유관선 씨인데 무당이에요. 구슬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 위에다 숯뚜껑 넣고 이제 좀 씻기고 타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은 97년 2월 5일 날그 뿌리 깊은 나무, 그 창간하신 아까 말씀드린 한창기 씨가 돌아가셨을 때 진도의 인간문화재에서 진도 식금구패들이 상가에서 이렇게 구슬을 해주는 거예요. 10시에 시작해가지고 밤 새벽 4시에 끝났어요. 자, 그러면은 아까 이제 혼백도 있고 혼백 있고 이제 그 신주가 있어요. 그러면 이 혼백하고 신주를 어떻게 두 가지를 다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신주는 이제 그 지청, 상청에다 모시고 이제 3년상이 끝나면 어디로? 사당으로 모시대요. 아니면 이제 묻든지. 그래서 혼백은 이제 가져온 혼백과 신주는 어떻게? 혼백은 묻고 사무제 지낸 다음에 그리고 신주는 이제 상청이나 이제 사당에 이제 모시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혼백의 그 실체, 흔적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면은 이걸 도대체 어떻게 증명을 해? 할 수 있어요? 쉽지 않죠. 이것만 증명하면 노벨상 탈 수 있어요. 근데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 죽은 자가 저승에 온 경우는 없기 때문에. 가기만 하지 온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주위에서 어떤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혼비백산. 혼은 날아가고 백은 흩어진 게 놀래 자빠진다고 그러죠. 우리가 놀래 잡으면 정신이 나가죠. 혼은 날아가고 백은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멍청이 저렇게 앉아있으면 저 친구 혼 나갔어 그래요? 백 나갔어 그래요? 백 나갔다는 얘기 못 들어봐요. 혼 나갔다고 그러지. 그렇죠. 그리고 혼불 이런 책도 있어요. 최명희 씨인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혼이 나오면 어떻게 죽는 거죠.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애들한테 이제 그 야단칠 때 또 혼날래? 또 선생님이 너희도 혼나봐야 돼? 혼나봐야 알겠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혼을 빼내서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로 너 혼나볼래? 혼날래? 이런 얘기를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무심코 그걸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혼백을 이제 우리 그 선조들 증명을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먼저 그 삼봉 정두전이 삼봉집에 보면 그게 나와요. 나무에다가 성냥불을 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가 나오고 남고 연기가 나오죠. 연기는 하나 올라가요. 그건 혼이요. 재는 백이래요. 그걸 이 기록을 보고 천재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삼봉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데 한 300년 뒤에 이규경이가 뭐라 그러면은 오준연문 장전상구에서 그거 이미 주작한 얘기다 이거예요. 주제가 되면은 제사 지낼 때 우리가 이제 향불 피우죠. 그러면 향불 피우면 재가 남죠. 재는 백이요.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흙이 되잖아요. 그럼 뭐가 나와요? 연기가 아니라 향이 나오죠. 향은 혼이요 그랬어요. 오히려 삼봉보다 더 명확하게 이것을 했어요. 그러니까 혼은 볼 수도 없어요. 근데 연기는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혹시 이경이 그런 것 같아요. 삼봉이 주자의 설을 듣고 보고 이렇게 다시 논리를 세운 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이 혼백 문제는 공자님부터 해서 지금까지도 수수께끼입니다. 만약에 저승사자가 아닌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온다면은 이게 아마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거예요. 자, 이제는 이제 혼도 다 불렀어. 안 살아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묶어서 관에다 놓고 시신을 뭐 태우든지 매장하든지 방법을 취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뭐라 그래요? 염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염하고 뭐 입관을 뭐 대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소렴은 뭐냐면은 소렴을 하기 전에 시신을 깨끗이 씻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수의를 입혀요. 그 수의를 입혔으면은 그것을 배로 싸는 거예요. 이게 소렴 단계예요. 소렴과 대렴이에요. 그 대렴에는 옷과 이불로 싸서 관에 넣는 거예요. 요게 이제 청산도에서 제가 본 건데 92살 먹은 할머니예요. 근데 빼빼 말았더라고요. 제가 새벽 4시에 가가지고 1시에 배를 탔어요. 어디요? 완도항에서 갔더니 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지간이. 그래서 이러는데 이게 이제 가족이 없으니까 염을 대충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공자님께서는 염을 할 때 반드시 죽은 지 3일째 지낸 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랬어요. 조선시대 유계라는 학자는 3일 이전에 입건하는 것은 살인행위와 마찬가지다 그랬어요. 자, 왜? 공략을 했어요. 3일 동안 기다리는 걸 왜 기다리느냐? 혹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설사 살아나지 못하더라도 먼 데서 친척이 자식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얼굴 관 속에 들어가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수의를 마련해야 돼, 상해도 마련해야 돼, 뭐 여러 가지 장례 용품을 마련하려면은 그 기간이 최소한도 만 이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맞죠? 지금이야 돈이면 다 사서 해요. 그래도 3일장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장례기간이 짧으니까 오늘 아침에 돌아가셔서 새벽에 돌아가셔서 그러면 오후에 염하면 되질 거 아니야? 이거는 안 돼요. 반드시 자정을 넘겨야 돼요. 그래야지 법적으로
하루를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왜 유계라는 유학자는 3일 이전에 입관한 것을 산행했느냐? 그 사람이 그랬어요. 들은 얘기를 쓴 거예요. 조간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죽은 지 열흘 지났는데 입에서 구득이 생겨서 파리가 생겼어. 그런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3일 이전에 입관을 하지 말아라. 그럼 지금 어떻게 해요? 돌아가시기가 무섭게 염은 고사하고 어디다 알루미늄 박스 통에다 그냥 냉동실에 집어넣는 거예요. 아무도 거기 갈 수가 없어. 깨놔도 못 살아나는 거예요. 아마도 공연이 보시면은 한탄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깨나만 더 힘들죠. 탈에 돌아가시거나. 이거는 요즘에는 아주 편리하게 돼 있어요. 네. 자, 다음에는 수의를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이 설이 상당히 많은데, 상가에 가면은 어떻게? 상주들은 검정 옷에다가 또 반장에 두르는, 주번이 두르는 완장을 채워놨어요. 거기다 또 두 줄 습줄. 야, 도대체 이 검정 상복에 완장은 어디서 나온 거냐? 원래는 우리 뭐가 있었어요? 이 상복 입었어. 그렇죠? 근데 이런 완장으로 바뀐 거예요. 상복으로. 이 국적도 이름도 없어요.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 뭐 일본은 그 전에 뭐 일제강점기 전부터 대한제국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럼 명확한 것은 뭐냐면은 오른쪽에 보면 책자가 있어요. 의례 준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1934년도 예전에 중앙청이 있죠. 거기 조선 총독부가 있었어요. 거기 학문과에서 이 뭐냐면은 조선에 그런 의례가 너무 복잡하고 까다롭고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소위 가정의례 준칙처럼 그런 책자를 만들었어요. 뭐 거기다 뭐냐면은 수의는 고가의 비단이나 삼비를 쓰지 말고 비단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삼배나 싼 광목을 지금은 삼배가 비싸죠. 그전엔 훨씬 비단을 쌌으니까 비단을 쓰지 말아라. 그리고 왼쪽 가슴에 리본을 달고 그것도 검정색으로 검은 양복을 입고 왼쪽 팔에다가 완장을 차라 그런 거예요. 지금은 한술 더 써서 상주는 3줄, 조카는 뭐 2줄 이런 식으로 해요. 이거는 국적도 이름도 없는 것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이게 도대체 그 원인이 어디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조선시대는 어떻게 했느냐? 이게 지금 수의예요. 이거는 1776년에 돌아가신 그 서울시장을 역임했던 그 한성구 판인 김원택이 있어요. 김원택의 큰 며느리가 있어요. 한산희 씨가 있는데 이분이 1772년에 돌아간 청주에서 무덤을 팠어요. 이장하려고 팠더니 이런 수의가 나와서 이 수의를 그대로 복원했어요. 봤더니 삼배는 하나도 없어. 평상시 입었던 옷들, 결혼할 때 입었던 원삼 있죠. 원삼을 넣어줬고 없는 것은 똑같이 만들어서 약간 크게 만들어가지고 보충을 해준 거예요. 이것을 무덤에 넣어준 거예요. 이걸 그대로 복원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상주를 무엇을 보겠어요? 상주는 아프지도 않은데 왜 지팡이를 집을까? 왜 집을까요? 왜 그랬어요? 요걸 이제 굵은 제복이라고 그래요. 굵은했죠. 여기 동아줄 허리에도 이렇게 묶었어요. 이건 초를 상징하는 게 죄이니까 머리에다가 허리에다가 동아줄을 이렇게 묶은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있어. 여기도. 요거는 제 어머니가 이제 85년도 7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이때 이제 민속박물관 근무할 때인데 그 직원들이 와서 찍었는데 그때 이런 굵은 제복은 안 하고 그냥 중국 삼배로 상복을 져가지고 약실을 입은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서도 이렇게 집에 안에서 이제 장례를 많이 치렀어요. 근데 지팡이가 달라요. 여기도 보면 이 세 번이 삼형제야. 맞이, 둘째, 셋째예요.
맞이, 둘째, 셋째. 근데 두부는 대나무야. 여기는 일반 지팡이에요. 근데 여기 끊으냐? 이것은 물론 이제 힘드니까, 뭐 80노인이니까 아마 끈을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왜 이렇게 같은 형제 상주인데 다르냐? 왜 다를까요? 원인이 있어요. 이유가 반드시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진을 찍고, 왜 다르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장남인데 왜 큰 죽정을 안 짚었으면 그랬더니, 양자를 가셨다는 거예요. 양자를 갔기 때문에 생부한테는 1년상, 이건 기년상이죠. 그래서 축장을 못 짚는 거예요. 3년상을 나는 그 상주만, 자식만 대나무 지팡이를 썼어요. 그래서 둘째, 셋째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지팡이. 그럼 왜 지팡이 짚느냐? 3년상을 나면 몸이 수척하니까 그래서 고기 제대로 못 먹고 밥 제대로 못 먹으니까 의제라고 지팡이 짚는 거예요. 단지 남자와 여자,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해서 지팡이에 나무를 재질을 달렸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축장, 대나무, 어머니가 되면 오동나무예요. 그래서 그럼 왜 아버지는 축장이냐? 이 대나무는 둥글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아버지는 하늘을 상징해. 하늘이 둥글죠. 그리고 대나무는 사시사철 푸르러요. 그래서 1년 12달 사철 부모님을 생각하고 공경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대나무는 뭐가 있어요? 마디가 있어요. 안에서나 바깥에서나 한결같이 우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나무를 쓴 거고, 그러면은 왜 어머니는 오동나무냐? 자, 참나무도 있고 밤나무도 있고 많아요. 뽕나무도 있고. 그런데 하필 왜 오동나무를 썼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대나무 외에 그렇게 부모를 상징할 수 있는 나무가 없어요. 없다 보니까 그러면은 음이라도 비슷한 동자가 들어간 나무를 찾아보자. 바로 오동나무예요. 그래서 오동나무로 이제 지팡이를 삼 때 밑에를 네모지게 이렇게 깎아요. 왜? 사방. 어머니는 땅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상에는 오동나무, 부상에는 대나무. 그래서 지팡이만 봐도 부상이냐 모상이냐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자, 관. 아까 얘기했죠. 제가 이제 장례 프리드라이프에 이제 3년간 근무했어요. 그때 장례 들었는데 다 죽으면 보통 15만 원짜리 관속이 들어가요. 15만 원짜리 300옷을 입어요. 뭐 거창하게 몇백만 원짜리 하는 거 있잖아요. 결국은 다 똑같아. 죽으면. 그래서 이 도대체 관이 시대별로 어떻게 달랐느냐? 달라요. 시대별로. 그 시대에 따라 또 그 재질이 다르고. 그래서 흔히 이제 우리가 한자로 이제 관이라고 그래요. 이 관은 시신이 없는 것을 관이라고 그래요. 시신이 있는 것을 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연구차라고 그러죠. 연관차라고 그래요. 연구차라고 해요. 관이 싣고 가기 때문에 연구차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임금은 그 관이라는 거 제궁이라고 그래. 그리고 이 제궁을 치벽, 예? 치관이 아니라 치벽이에요. 왜 그 벽이냐? 임금이 돌아가시면은 이런 목관에다가 저기를 치를 100번 해요. 그러니까는 임금으로 즉위하면은 즉위하던 해에 오치를 100번 해요. 그리고 매년 즉위해서 한 번씩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돌아가실 때 되면 그 관이 벽처럼 오치를 해서 단단해서 치벽이라는 용어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같은 경우는 돌아가시면은 이런 그 설명을 만들어가지고 판정 여기다 관을 넣어요. 관 넣고 그러면 여름에 이제 부패를 좀 방지를 지연시키죠. 그런 다음에 이런 것을 찬거에 넣고 5개월 될 때 이제 이걸 꺼내서 대에다 싣고 이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백성들 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요거 주임이 있죠. 요걸 나비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왕은 3개, 일반인들은 2개. 여기하고
요게 두 개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요건 고려시대 석관인데 우리가 이제 뭐 육탈된 뼈만 넣어서 했기 때문에 크기가 1m 미만이에요. 요거 제가 1,100만 원을 주고 샀어요. 지금도 이게 많이 나와요. 어디서 나오느냐? 중국에서 사와요. 그럼 중국 어디서 왔느냐? 북한에서 이게 지금 밀반처럼 많이 돼요. 지금도 일본에서 많이 사가고 중국에서 사가고 우리도 이게 거래가 돼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조립식이 있는데 그 사면에다가 뭐 사신사를 그리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태종의 온용군, 아들 온용군의 그 석곽인데 민속박물관에다 지금 중앙박물관으로 이전해서 유안에다 관을 넣었던 것이죠. 그러면 제일 좋은 관이 뭐냐? 왕은 소나무를 썼어요. 특히 이제 황장목이라고 해서. 근데 제일 좋은 최상의 관은 유삼이라고 그래요. 유삼인데 이게 삼나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럼 유삼은 그 삼나무가 좋냐? 기름지고 오랫동안 잘 썩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상중에 중은 뭐냐? 잣나무. 잣나무는 귀신을 모이게 하는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나무. 소나무관이 1000냥이면은 전나무관은 10,000냥이라고 그래요. 전나무관이 좋은 거죠. 그리고 오동나무, 뽕나무. 보통은 이제 우리가 오동나무 많이 쓰죠. 잘 썩지 않고. 뽕나무관은 습기를 많이 방지해요. 보통 우리가 쓰는 것은 소나무예요. 이제 이게 명정이에요. 이 죽은 자는 이제 관을 덮어줄 때 쓰는 게 명정이잖아요. 그 명정이 뭐냐? 이름을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는 이제 그 이름 대신에 명정을 통해서 누구라는 걸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명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두 개가 있어요. 이걸 처음에 쓴 거예요. 여기 보면 학생, 성주, 이공, 지구. 옆에는 처사, 성주, 이공, 지구. 이건 다시 쓴 계명정이에요. 여기도 보면은 계명정, 원래 본래 명정이에요. 자, 그러면은 누구는 선생이고 누구는 처사고 누구는 학생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방에 보면 현고 학생 부군이라고 쓰죠. 또 영화도 있어요. 현고 학생 부군이라고.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묘하고도 연관이 되는 건데 이게 1993년 3월에 창녕군 이방면 모곡리에서 이종민 선생이 돌아가셨을 유학자 이종민이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 전날 유학자들이 모여서 유림이라고 그래요. 회의를 해요. 이분을 소위 이제 이게 일종의 시호인데 사시죠. 선생으로 할 것인지 처서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공자 맹례 좀 자로 할 것인지 회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으로 하기에는 좀 약하고 그래서 학생으로 하기에는 저게 이제 높으니까 그 중간에 있는 처사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자손들이야 선생이라는 그 타이틀을 얻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서 원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유림비를 거쳐서 여기는 처사를 해서 명정을 다시 쓰는 거예요. 이걸 계명정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이장할 때도 명정을 이렇게 써서 이제 안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곡 선생, 태계 선생 굉장히 높이 평가한 거예요. 왜? 공자 맹제 다음에 아래가 선생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어서 누구는 태종이고, 누구는 태조고, 누구는 세종이고, 누구는 영조고, 정조고, 이렇게 철종이냐?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묘예요. 자, 그럼 조종 이에는 어떻게 붙이는가? 묘는 반드시 두 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생전의 왕의 공덕을 표현한 것이 뭐냐면은 시호예요. 근데 여기에서 묘는 이 공덕을 시자를 하나 써가지고 조와 종을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조와 종 앞에 붙이는 것을 영자니 태자니 세자니 건 시자예요. 그래서 이 묘는 시자와 종으로 구분인데요. 그러면 누구는 조고 누구는 종이냐? 그러면 조와 종은 이게 차이가 있는 거냐? 차이가 없어요. 단지 뭐냐면 어떻게 했느냐?
공이 있느냐 덕이 있느냐 이 차이죠. 그 우열은 아니에요. 그래서 흔히 이 종을 조공, 종덕 이렇게 늑자로 표현해요. 자, 그러면은 공자님께서요 뭐라 그러냐면 별자, 즉 별자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왕씨에서 이씨로 조선왕조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왕씨가 계속하면은 종자가 되는데 왕씨 이씨로 했던 걸 별자로 보는 거예요. 성이 다르니까. 그 별자인 경우에는 조를 붙이고 나머지는 같은 이씨를 계속 이었기 때문에 종을 붙인다. 그래서 별자는 나라를 새로 세웠거나 아주 큰 공이 있는 사람은 조를 붙여요. 예를 태조 이성계, 태조 왕건, 송태조, 명태조, 당태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주자를 붙는 게 나라를 창업한 군주는 전부 다 조자를 붙여요. 나머지는 종을 붙이는데 중간에 툭 튀어나온 거예요. 조자를 붙여요. 세존이, 영존이, 인존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대개 중국은 그걸 바꾸지 않고 계속 그대로 조종을 유지해요. 창업자는 조를 붙이고 나머지는 종을 붙이는데 우리는 그걸 막 중간에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원칙이 좀 흐트러집니다. 자, 그러면은 근데 어떻게 정했느냐? 왕이 죽으면은 원래는 태조가 이제 죽었어요. 그러니까 태종이 그 신하들이 빨리 묘를 정해야 된다. 왜 묘를 정했느냐? 우리가 종묘할 때 그 묘자예요. 그 돌아가시면은 종묘에다 고해야 되는 이름을 고할 수가 없어요. 그 이름이 뭐냐? 종묘에다 고하는 이름이 묘예요. 그러니까 빨리 정해야 돼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태종이 아직도 눈에 이렇게 생생한데 어떻게 바로 돌아가셨다고 정할 수 있느냐? 그 정한다는 건 이미 죽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못하겠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한 달 뒤에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어떻게 했느냐? 예종 때 입건하고 나서 성복하고 나면 바로 이 묘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육조, 춘추관 등 이품 이상 신료들이 모여가지고 능호와 시호와 묘를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순주 때요. 1834년 11월 13일에 이제 승하를 해요. 그래서 다섯째 되는 날 입관을 해. 그리고 6일째 뭐냐면은 상보로 갈아입어요. 왕부터 다 이제 저기들이 상주들이. 그리고 나서 신하들이 올린 순종, 선종, 목종 이 세 가지를 올려요. 그래서 이걸 삼망이라고 그래. 그래서 제 앞에 수망이라고 그래요. 보통 왕은 제 앞에 것은 이제 선정을 해요. 그래서 순종으로 낙점이 됐어요. 순종이 됐는데 아니 왜 순종이 순조가 됐어? 아마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것은 왜 어떻게 되냐면은 고종 때 조선에서 그 황제국이 되면서 5대를 추준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여기 고종이 이제 5대를 추준하니까 고종 후에 철종이죠. 철종은 반계로 본 거예요. 아예 정통을 인정 안 한 거예요. 그 철종 후에 순종이죠. 순종을 조로 고쳤어. 순종 뒤에 누구예요? 정조죠. 정조의 아버지가 있어요. 장조. 정조, 장조. 그럼 영조는 어떻게 되느냐? 영조는 순조가 추준해서 영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4명이죠. 태조까지 5명이에요. 나머지 이제 세존이, 인존이는 아니면은 선조는 나중에 이제 붙인 거죠. 그러면은 이런 묘는 생전에 자기가 듣도 보도 못했어요. 그러나 임금도 알아요. 그래서 그 예종은 책에 써놨어. 내가 죽으면은 예자를 받았으면 좋겠다. 시자를. 예종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상 돌아가셨는데 신하들이 막 이 묘를 논했어요. 그랬더니 대비가 된 거예요. 이미 생전에 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종으로 했어요. 명종은 뭐냐면은 나는 말년에 그랬어요. 명절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명종이 됐어요. 영조는 꽃부령자 이걸 받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영종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종 때 한 거죠. 자, 아까 이제 묘를 얘기했는데 이제 개인하면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겠어요. 그 인조,
선조는 뭐냐면 원래 선종이었는데 광해군이 이제 저게 8년 만에 처음에는 막 조짜를 붙이자고 그랬어요. 임진왜란도 겪어서 나라를 다시 중흥시켰다는 거예요. 인준 맞죠. 그런데 처음에는 친해도 반대가 심으니까 어느 정도 왕권이 안정된 광해군 8년에 추정을 해가지고 선조라고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지금도 이 왕조실록을 선종실록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선조실록이라고 그러고 인조 원래는 저기 인종이었는데 처음에는 하도 효종이 반대를 하니까 열조라고 붙였어요. 매울 열조를 써가지고 아주 그냥 성격이 지랄가다가 제일 우둔하고 못된 군주가 인조예요. 그 다음에 무능한 군주가 선조예요. 그래서 그 인조 같은 경우는 효중에 의해서 그 신하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자를 붙여서 열조된 것을 어지른 자고 인조라고 최종적으로 낙점을 한 겁니다. 요거는 이제 장산날 장지로 가는 거예요. 요거 아까 본 사진이죠. 요거는 진도 장례요. 북치고 장구치고 깽가리 치고 나가요. 여기다가 앞에 확성기 마이크 달아놓고 유행가를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상주들이 슬프든 말든 신경 안 써요. 또 장지에 가서 그때 노래 불러요.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도대체 장례에 감을 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고구려 때 풍속에 보면은 그 수서가 있던 기록에 보면은 송사 때 감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감으로 송사를 한다. 그 이게 뭐 춤과 노래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니까는 축복할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유교식 장례가 들어오면서 그런 의식이 많이 변화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장지로 갈 때 앞장서서 잡기와 부정을 쫓는 방상시예요. 이건 이제 일제강점기 때 쓰는데 4명이 부는 약식상이에요. 자, 그러면은 왕은 도대체 어떻게 했느냐? 이게 지금 반차도에 나서 그 대여의 부분만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명정이에요. 그 밑에 대여가 있어요. 여기 이제 왕의 시신을 한 거예요. 그 왕의 시신을 대여는 몇 명이면 있느냐? 이게 92명. 제가 이거 쉬어봤어요. 여기까지 해보니까 도대체 90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까지 다 친 거예요. 그래서 영조가 창덕궁에서 이제 축제 그럼 어디로 가느냐? 그 동군 구리시 그 교문동 동군으로 가요. 그때 쉴 때마다 이 대여군이라고 그래요. 상여군을 교대를 해줘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짤 때 190명 플러스 4명 예배를 둬요. 왜? 그날 당일날 못 나올 사람, 뭐 배탈이 나서 박원성에서는 194명인데 몇 번 쉬었느냐? 그걸 운이라 그래요. 운서 쉬는 곳을 12번 쉬었어요. 그래서 2328명이 대여군으로 뽑혀서 장지에 간 거예요. 정주 때는 수원까지 가려 보니까 24번을 쉬었어. 그래서 보통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한 번 쉰 사람은 2번 매질 안 해요. 그러나 너무 인원이 많이 들어가니까 2번, 3번, 4번까지 민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때 장지에 가는 그 대군을 비롯해서 총 얼마냐. 정종이 죽었을 때는 약 1200명, 태종일 때는 한 6000명, 그리고 태종 때는 그 세종대왕이 이제 국상을 치렀어요. 그때 9000명, 9500명이 들어와서 왜? 그 송나라 때 태종이 죽었을 때 그때 장지의 그 총 호송 인원이 18,000명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절반을 쓰라고 해서 9,000여 명을 쓴 거예요. 그리고 정조 때는 보통 9,600명 많죠. 왜? 장지가 머니까. 그래서 대개 이제 7,000명, 8,000명 선이 보통은 그 국장 호종 행렬이 돼요. 자, 안장이에요. 요거는 이제 미리 이제 그 시신 상해가 도착하면은 안장하기 전에 하관하기 전에 그 방상씨가 들어서 잡기를 몰아내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관을 놓기도 하고 이게 중부지방에서는 탈관을 해요. 여기 시신만 놓게 돼요. 요거는 이제 한장기씨 그 하관하는 거예요. 하관하고 이 좌양을 보는 거예요. 그 진암철, 패철이라고 하죠. 이것을 좌양 좌자 오향
그럼 정남용이죠. 여기에 따라서 그 방향에 따라서 화하고 복이 머리카락 하나 차이로 천리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요거는 이제 하건하고 이거 이제 흙을 묻어요. 광존 배우는데 이때 밟아주는데 석기를 섞어요. 단단해지라고. 그리고 나서 계속 밟는 걸 회다지라고 그러죠. 이때마다 상주들한테 돈을 타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풍동 일산에서 찍은 건데, 일산 풍동 찍은 건데, 요걸 세금을 하고, 이 돈이 이제 나중에 장례 끝나면 모았다가 절반은 상류한테 주고, 절반은, 일부는 이제 그날 고생한 사람한테 나눠가지고, 또 나머지는 마을 기금으로 쓴다고 그래요. 요거 전부 제가 찍은 사진들이에요. 초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그 여수에서 2001년도 제가 찍은 거예요. 그때 초여름에 썼는데 정보를 얻어가지고 이장을 한다는 거야, 그 어머님을. 그래서 이제 지금 파분하는 거예요. 날 잡아가지고 이걸 걷어내는 거예요. 걷어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왜? 시신에 물만 빠지고 그대로 남아있는 거. 배도 썩지 않고. 이걸 이제 배를 수위를 해체했더니 유골이 나왔어요. 여기 머리가 있는데 잡았더니까 쑥 빠지더라고. 근데 이게 뭐냐면 혼소지예요. 혼소지인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사주가 나오고 혼소지가 나와? 봤더니 돌아가시면 자기네 고향에서 넣어준다는 거예요. 저도 얘기만 들었지 몰랐어요. 실제 기록을 본 적도 없고 구전으로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럼 사주를 저도 그랬어요. 그 혼인 때 받은 사주는 신랑 거예요. 신랑 생년월일 쓴 건데 이걸 신부한테 줘. 그럼 신부는 가져와요. 혼인 때 가져와서 어디다 모셔놔? 집에다 모셔놔. 장롱에다. 그래서 내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내 사주 갖고 있어? 가지고 있다는 꺼내 보이더라고. 그럼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는데 그래요. 저기 친정어머니께서 잘 보관해라 그렇지 어떻게 하라는 말을 안 했다는 거야. 근데 대개 죽으면은 신랑이 죽으면 그거 넣어준다는 거예요. 왜 넣어주느냐? 저도 모르죠. 근데 일설에 이게 있어야만이 저승 가서 부부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그럼 만나기 싫으면은 없애버리면 되죠. 태워버리면 돼요. 그래서 그때 제가 좀 생각이 짧아 이것을 전부 수거해서 박물관에 갖고 왔어야 되는데 못 갖고 왔어요. 그때 저걸 누가 갔느냐? 저하고 지금 민속연구과장 최순권이라는 그 과장이 있어요. 같이 이제 둘이 갔는데 그 친구도 정신이 너무 이런 걸 보니까는 신기해서 못 가고 그냥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게 굉장히 아쉬워요. 자, 아까 이제 목곽이냐 석관이나 석시냐 요거 회각이에요. 요걸 한번 짚어보려고 그래요. 요게 이제 보면은 우선 세종 때 1446년 4월 19일 그 세종의 왕비 수원화가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면서 그 능을 어디다 썼냐면은 이건 여주에 영이 있는 영능이에요. 그 대문산이 있죠. 강남에 거기에 보면은 그 아버지 태종 헌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묘자리를 이제 그 능자리를 잡는데 생전에 뭐 되면은 어디다 쓸 거냐 그래서 신하들이 명당을 찾아 쓰자 그랬더니 명당도 좋지만은 부모님 옆에 있는 게 최고의 좋은 자리가 아니냐. 그래서 염능선에다가 썼어요. 이때 이제 쓰는데 장사 때 이제 이 석곽으로 할 것이냐, 이 안에 이 능을 석실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돌로 할 것이냐, 아니면 목곽으로 이렇게 할 것이냐, 이제 이걸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한쪽에서는 나무를 이렇게 쓰게 되면 나중에 이게 썩어가지고 목곽이 내려앉으면 관도 썩어서 시신 위에 덮어버리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 석실을 이제 목곽을 주장하는 사람은 뭐냐? 석실을 쓰게 되면은 나중에 이 돌 위에다 관이 썩어가지고 보면은 시신이 해골이 그대로 돌 위에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옥신각신하니까
세종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차라리 내가 죽으면은 집으로 싸서 묻더라고. 왜? 집으로 따뜻하고 물이 차면은 닿다가 떴다가 빠질 게 아니냐.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그 좋은 안을 낸 사람이 이제 이천 있죠. 그 굉장히 그 문인이지만은 그 과학적 식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천이 뭐냐면 그러면은 석곽을 쓰지 말고 아니 목곽을 쓰지 말고 석곽을 쓸 때 바닥만 돌로 쓰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땅의 지기를 그대로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석곽을 쓰고 했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그러면 이 이제 이거를 이제 이렇게 회로할 것이냐, 석실로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초기 때부터 얘기가 나와서 태종 때도 옥신각신했어요. 이미 이 회각은 송나라 때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주자에 가려고 이게 나와요. 회를 써야 된다는 게. 그래서 이게 누구 거냐면은 세종대왕의 그 부인 송원왕후의 뭐냐면은 친정 쪽의 적이에요. 인척이에요. 노사신, 노혜신 그 적인데 노혜신의 그 원조의 묘에서 출토됐는데 11장으로 만든 석실이에요. 제가 이 사진이 왜 중요하냐면은 조선 왕조는 전부 처녀분이에요. 아직 발굴을 안 했어요. 그래서 석실이 있고 이런 회각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석실을 보고 이 회를 보면은 왕릉의 저기를 무덤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비용이 엄청이 들어가요. 이것도 그러나 이건 덜 들어가죠. 이 크기가 제가 서봤어요. 엄청 높아요. 두꺼워요. 1m가 넘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이제 찍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석실에서 회계로 언제 바뀌느냐? 이 석실에서 왕릉이 회계로 바뀐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희릉의 중종의 계비의 그 능의 그 회격인데 이장하면서 이제 발굴이 된 거예요. 세조가 이제 죽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해요. 어차피 썩어 문드러지니까 내가 죽으면은 능을 쓸 때 석실을 하지 말아라. 대신 회로 써라 그랬어요. 자, 회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현실을 석실 쓰면 6천 명이 들어가요. 그러나 석실에서 회격으로 바꾸면 3천 명으로 줄어요. 절반이 드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예종이 이제 아버지 그 장렬 때 광릉부터는 전부 다 석실된 회를 썼어요. 그리고 세종도 그 은제 예종 때 옮기면서 석실에서 회곽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시대의 왕릉의 대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이게 바로 민의의 저기를 뭐라 그럴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힘든 거예요. 아무리 저기 경고하지만 바꿀 건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조선 전기에 태종, 세종, 세조에서 이 3대가 없었더라면은 조선 왕조는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 없었어요. 그 뿌리를 완벽하게 만들어 놨다고 보는 거예요. 자, 요게 기왕 얘기 나왔으니까 잠시 그 영릉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여주에 있는 뭐 대문 저기인데, 요게 안산이에요. 그래서 1450년, 1446년 7월에 돌아가시는데 18년 뒤에 예종 때 1450년 6월에 이장을 해요. 아니, 1469년에 이장을 했는데 이때 부역군 5,000명, 그리고 장인 12명, 석공, 기와장 뭐 처음 해가지고 그리고 상여군이 1,500명이 교대로 지고 갔어요. 이때 들어간 그 쌀이 2,646가마, 단말에서 소금이 82가마 3마리 들어갔어요. 다른 건 뭐 부식은 말할 것도 없죠. 된장. 이게 이장 한 번 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요. 또 장사하는 데는 이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왕릉 하나 축자하는데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왕실의 왕권의 상징이고 구현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대부하고 백성하고 차이를 두었던 겁니다. 지금 이렇게 쓰면 난리 나죠. 그리고 그 처음에 왕릉을 조성할 때는 100명이나 죽었어요. 그 왕 조성할 때 병들어 죽은 사람, 뭐 떨어져서 죽은 사람, 성물 만달 죽은 사람 엄청나요. 그 하나 왕릉 조성하는데 그 사망자도 많이 일어났어요.
대체로 3년상은 천하의 공통된 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신분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3년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은 나라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그 운용이 달랐어요. 고려시대는 백일탈상이 일반적이었고 조선 중기 이후 전에는 중종 이전에는 3년상을 아무나 못했어요. 왜? 이게 일반 백성들이 3년상을 핑계로 군역을 희필했어요. 그러니까는 조정에서 그걸 굉장히 반대했어요. 그러나 조선 중기 이후는 그 공자님 말씀하셨듯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3년을 치러야 된다해서 중기 이후에 3년상이 정착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골제가 있는데 이원님이 왕실에서는 여골제를 쓰니까 하루를 한 달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년이면은 12일이면 1년이죠. 그러니까는 13일이면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면은 어떻게 돼요? 어머니는 3년상에 1년상입니다. 그래서 그 태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왕비 그 원경호가 먼저 죽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 세종이 이제 상복을 입었잖아요. 3년상을 입으려고 했더니 못 입게 하는 거야. 그것도 여골제를 써서 단 13일 만에 상복을 벗으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세종이 울며불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애원해가지고 27일 만에 절국제를 지내고 나서 그 상복을 벗어요. 그러니까는 조선시대에는 이제 초기에는 그 여골제를 썼고 언제 연산군 때는 여골제를 많이 썼어요. 고려시대 때는 뭐 보통 여골제를 많이 해서 상기를 단축시켰고 연산군 때 그 여골제를 쓰다가 중종 반정이 일어나면서 중종 때 와서 다시 원래 회복해서 그 여골제를 아예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이제 해가 한 번 돌면 천도도 한 번 바뀌고 사람도 변하니까 3년이 지나야 슬픔도 일상으로 돌아온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3년이라는 건 왜 3년이냐? 꼭 4년도 있고 5년도 있고 1년도 있는데 아까는 이제 그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러지만 그 3년 기간이 이제 자식이 태어나서 엄마 품 안에서 이렇게 그 길러지는 정을 생각해서 그게 두들이 대만이 그래도 이제 자기 의지대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간만큼 부모님을 생각하는 뜻에서 3년상을 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3년상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예 탈상 자체가 없어요. 그냥 사무제 지내면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시대가 변해서 이 이해도 상례도 완전히 어떤 원칙 없이 이제 그대로 변하는 것이죠. 자, 요거는 이제 참고로 제가 아까 이제 풍량이라는 말을 했는데 오키나와에서 배 타고 11시간 북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본도 가고시마에서 오키나와까지 하루 24시간 걸려 큰 배로. 근데 절반 정도 지는 지점에 마지막 가장 최남단에 있는 섬이에요. 이 요른도에서 본 건데 이 동굴이 있어요. 동굴에 봤더니 이 해골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천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전염병으로. 또 여기는 그냥 감회장에다가 이렇게 뼈만 추려서 넣은 거예요. 해골이 득실득실하더라고요. 나중에는 넣을 자리가 없으니까 이런 플라스틱 바가지에다가 달아에다 넣어가지고 넣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데 봤더니 뭘 넣냐면은 이런 그 항아리 속에 뱀이 또알을 들고 있어요. 요 밑에는 구멍을 뚫어놔요. 그 습기가 이제 물이 빠지도록. 그래서 그걸 보고 많이 느꼈어요. 죽으면 빨리 어디로? 흙으로 돌아가는 게 최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사람한테 유언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죽으면은 화장을 해서 고향의 부모님 산소 봉분에다 이렇게 뿌려달라고 그랬어요. 일본에 가서 보고
뱀이 있고 습기가 있고 거기다 또 그 우리나라 하면 뭐 천장하고 저기는 뭐 풍수지로 나쁘다 가운데가 좋다 비싸게 받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예를 빙자해서 그 장사꾼들의 상술에 노련한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은 상례에 의해서 이제 그 제사, 제례를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제자가 어떻게 되냐? 이 제자 한자를 풀면은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고기를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형상을 들고 있는 게 제자의 모습이에요. 제사에 희생을 쓸 고기를 생고기예요. 그러니까 종묘 이런 데 전부 생고기를 써요. 우리가 기제사 지낼 때는 전부 익혀 쓰지만은 자, 그래서 조상한테 아니면 땅의 귀신한테 자연 귀신한테 복을 구하는 것이 제사의 의식입니다. 자, 그러면 제사는 어떻게 이제 구분하냐? 이게 지금 서울시의 소공동에 있는 원구단이에요. 원구단 옛날 모습에 이제 보낸 건데 요거죠. 이 제사는 그 대상에 따라서 그 지내는 신분에 따라서 또 달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귀신한테 지내는 것은 사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직단이 있죠. 그래서 그 산을 제사는 천재, 황제만이 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그럼 어떻게 조선에 이런 그 원구단이 있느냐? 이거는 그 고종 때 황제의 나라가 됐기 때문에 원구단을 세운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의 지신한테 준 것은 누구? 그걸 제라고 그래요. 이것을 왕만이 지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낼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사람 못 지내요. 그 다음에 공자님 모신 문묘에는 그걸 석전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사람이 죽은 귀신한테는 그걸 향이라고 그래. 그래서 흔히 제향, 제사를 제향해요. 통칭해서 뭐 제사 이렇게 그러는데, 그래서 땅에 지내는 거는 저기 제라고 그러고, 저기는 인기, 사람한테 는 향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그 신분의 의지에 따라서 그 대상을 달리해서 구분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조상의 그 유기식 제사는 언제부터 들어왔느냐? 대략 고려 때는 이제 불교가 이제 융성해서 불교식 제의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유학이 이제 성약 이게 이제 여말에 들어오죠. 이때부터 주자가래가 들어오면서 조금씩 퍼진 거예요. 그래서 조선 중기 되면서 이게 이제 주자가 일반한테 널리 준용되면서 거의 이제 보급이 됐고 16세기 일반 사대부까지 전적으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사의 의미와 폐해. 그럼 제사가 뭐냐? 자신이 태어난 근본이 되는 그 조상에 대해 그 은혜를 보답하는 차원에서 제물을 차려가지고 지내는 게 제사예요. 그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통해서 국가는 국가 결속, 개인은 개인 그 집안의 결속, 가계 결속을 시키는 그런 역할이 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가 오랫동안 유지가 됐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이제 지내다 보니까 폐해가 만만치 않았어요. 어떤 폐해가 있었느냐? 그 이덕무가 이제 청정관전에서 뭐라 그러면 그 사소절, 선비가 지켜야 될 작은 예절이 있어요. 여기 뭐냐면은 지금의 세상의 부인들은 제사 음식을 풍성하게 차리지 못하는 걸 큰 수치로 여긴다. 제사가 다가오면 일가와 이색에 넉넉히 먹을 것부터 생각하며 돈 없으면 빚을 어서서라도 제사를 크게 차린다. 결국 빚쟁이에게 목욕당하고 조상까지 욕을 보이니 어찌 그리 불효한가. 이처럼 조선 후기에 제사의 폐해가 만연을 했던 거죠. 지금도 제사하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어려웠던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기제사, 다른 제사는 이제 생략을 하고 우리가 흔히 이제 집안에 지는 기제사 변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보통 4대 봉사한다고 그러죠. 내가 이제 기준이 돼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 고조부모. 이게 4대예요. 그럼 내가 죽으면 다시 보면 한 대씩 올라가요. 아버지가 조부모가 되고 그 다음에 정조모가 되고 고조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4대 봉사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제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4대 봉사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고려 때에는 고려말에는 4품 이상, 대부분은 3대 봉사를 했어요. 4대 봉사는 아무도 못했어요. 6품 이하는 2대 봉사, 7품 이하는 요즘 말하면 이제 7급 공무원, 6급 공무원 되겠죠. 이것은 서민들은 부만, 당대만 제사를 지내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전기에도 어떻게 구분인데 거의 비슷해요. 경국 성종 때 만드는 경국대전에 보면은 6대 이상은 3대, 정승이라도 4대를 못 지냈어요. 7품 이하는 2대, 일반 성인은 부만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가 관직이 있을 때가 4품이면은 3대를 지내지만 내가 관직이 없으면 퇴직하면 못 지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혼동이 돼가지고 굉장히 혼란이 왔어요. 당연히 정승을 지냈으면 3대까지 지내야 되는데 막상 퇴직을 하니까 물론 관직이 물러나니까 못 지낸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러면은 그 신분에 따라서 그 제사 봉사를 달리했고 그러나 상례는 달랐어요. 상례는 그 관직에 있든 없든 관직이 있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그 봉사 대수가 언제 어떻게 바뀌냐? 17세기 이후 1600년대 이후로 되면서 점점 3대 봉사에서 4대 봉사로 넘어가요. 그리고 말기에 오면은 너도 다 양반이야. 돈 주고 막 이게 양반을 사요. 관직 사니까 에라 모르겠다. 서민들도 4대 봉사 해야겠다. 그러니까는 이제 4대 봉사를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천민 취급, 쌍민, 쌍놈 취급받으니까는 너는 안 하는 4대 봉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1934년에 이게 너무 이제 제례가 복잡하고 허례허시 강하다, 많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의례준칙이죠. 그걸 만들어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조부모는 2대 봉사, 2대까지만 진짜 저기 신분에 관계없이 2대까지만 하자 이거야. 단지 종가, 종택에서만 4대를 허용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은 이제 그 본을 삼아가지고 박정희 그 정부 때 1969년 가래의인칙을 선포를 합니다. 여기에도 이제 기재사는 2대부만, 그리고 차례도 4번, 5번 지냈던 것을 추석하고 설만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충문도 한자가 아닌 한글도 써도 무방하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정의식 주체가 때 사진입니다. 탈상도 100일 탈상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처음에는 계급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그 3대까지 하고 2대까지 하고 당대까지, 서민들은 당대까지. 그러나 조선 중기 지나면서 점점 4대 봉사가 늘어나고 지금 어떻게 돼요? 4대 봉사 안 합니다. 지금 저도 3대 봉사를 해요. 제가 지내지만. 그것도 축소를 해서 지내. 그러나 이제 집사님이 그러니까 보지도 못한 정자라고 왜 지내는 거예요? 숟가락 하나 더 넣는 건데, 잔 하나 더 넣는 건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심각하게 2대로 좀 바꿀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끼리, 자식끼리 제사를 돌아가면서 지내 있을 수가 없죠. 경국대전을 보면은 모든 것은 적장자, 큰아들이 승계하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그 당시에 조선 전기에는 초기에는 자식들이 윤회봉사 돌아가면서 지냈어요. 재산도 따로따로 똑같이 n분의 1로 했어요. 자, 그래서 그게 이제 뭐 태조, 태종, 세종, 세조, 문종 쭉 그렇게 했는데 중종 때 어떤 일이냐면 대부라도 아들이 없으면 제사를 받들 사람을 서야 한다. 에도 불구하고 딸에게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이는 왜 그러면은 양자를 조선 전기에 양자를 잘 안 드렸어요. 양자를 드리게 되면 부모가 죽게 되면은 이게 제사는 양자한테 다 가는 거야. 그래서 그게 싫으니까는 제사도 딸한테 주면서
재산도 딸한테 주는 거예요. 이는 토지와 집, 노비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까 두렵기 때문이다. 이게 실록에 나와요. 그래서 적자가 있으면 지손이 제사를 받들지 못하는 것이 예인데, 지금 풍속은 자기 아버지 길에 신주는 버려두고 지방을 만들어 각 집에 돌아가며 제사를 지낸다. 이게 조선 중기까지 계속 내려와요. 윤회봉사가. 그래서 16세기 이제 1500년대 중반에 이제 이문건이라는 그 양반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묵제일기에 보면은 자기가 제사 지낸 걸 기록을 일일이 다 기록했어요. 1540년 1월 15일 날은 외주오모 길이다. 외주오모를 지냈던 거예요. 제사는 누구 집에서? 신혼의 집에서 지내 아침 일찍 참석하러 갔다. 3월 25일 외자 할아버지 길이다. 이것은 위희 집에서 지냈다. 왜냐면은 다 달라. 55년 3월 25일 외주모 기일에 내가 지낼 차례에서 혼자서 제사를 지냈다. 자기도 외주모 지낸 거예요. 그 다음에 46년 1월 29일 중주보 기일이다. 제사가 어느 곳에서 행했는지 알 수가 없어. 소식만 했다. 갑자기 어느 해에는 부친 길에 큰 누님과 큰 형수 신우의 국수, 떡수를 올렸다. 아버지 제삿날에 죽은 자네를 초대한 것일까? 장인장모 제사도 꼬박 지냄. 이렇게 외손봉사까지 한 거예요. 이게 조선 중기까지 이게 성행을 했어요. 그래서 율국도 어떻게 외할머니 손에 자랐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더 가까워.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보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손봉사가 있었던 거죠. 유명한 해남 윤씨가 있어요. 우리가 해남 윤씨면은 윤두술인데 이거 윤두수의 초상화죠. 자화상이에요. 해남시는 어떻게 하냐면 4년마다 제사 분배 기록을 정해요. 기록을 해서 요걸 지키는 거예요. 윤덕희 동생 회무기에 보면은 재산 분재기예요. 1760년 영조 30년에 작성된 회문기에는 공제 윤두서의 장남인 덕희를 보르테 12남매가 재산을 분배하는 내력이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균등봉에 똑같이 나눠서 그리고 제사도 돌아가면서 지냈어요. 그리고 4년 지나면 유구가 있을 거니까 다시 또 회의를 해서 가족끼리 여러 가지 또 종했던 거예요. 17세기 안동 이마면 이성김 씨 청계종가 있어요. 종가 건물이에요. 여기 분지기 보면 오맨나가 재산을 균등에 나눠 쓰고 부모 재산 돌아가면서 지냈다. 이미 17세기에도 이게 다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균등상속과 윤회봉사를 했어요. 자, 근데 보통 학자들은 16세기 말에 오면은 다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1801년 5월 14일 심노승이 이제 남천일록이라는 유배지에서 쓴 기록이 있어요. 어디냐면 부산 기장이 있죠. 기장에서 유배를 사는데 참 재밌어요. 갈 때 거기서 이제 너무 힘드니까 집을 팔아서 갔어요. 심지어는 재산이 있으면 노비도 데리고 가. 그랬는데 집을 팔아서 왔어요. 그리고 부인이 감시하기 위해서 노비를 보내기도 했어요. 혹시 바람을 피지 않나 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이제 재산이 저기 나니까 힘드니까 사당 있잖아요. 서당을 해서 학동도를 할 거기서 이제 10원 한 것을 지내게 되고 또 뭐를 해가지고 팔기도 해요. 장사 비슷하게. 근데 이때 일기에 보면은 저도 동네 정치인데 동네 정치 제례는 큰아들 집이 아닌 여러 형제 집에서 부유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받는다.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우면 제사를 뺐어요. 이는 진실로 올바른 예절이 아니지만 또한 그릇된 것도 아니다. 왜? 양반의 시각에서 보고 이 사람은 파주 사람이거든요. 형세에 따라 적당한 제도를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 고향의 풍속은 제사에 가미와 신주가 없고 단지 패만 세운다. 위패가 있어요. 이제 지방 같은 거죠. 비록 사당이 없어도 종자, 적장자 큰아들, 적장자나 지자, 사자이야 할 것 없이 모두 자손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낸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가령 3명의 아들이 있으면 장자가 할아버지 제사를 지내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지내며 셋째 아들이 어머니 제사를 지낸다.
일을 주관하다가 서로 또 바꿔. 이것에 대해 말하기를 가게에 혹시 종자가 빈약해도 지자가 계승하여 종자가 돕지 못하니 제야에서 이것을 법시로 삼은 까닭이다.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가산이 없어도. 연애, 바닷가의 풍속은 모두 그러하다고 하였다. 정신의 제사는 또한 시조의 향수에 나왔지만 대략 제사 구조에 약간 더한 것이다. 이게 나쁘다, 좋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 라고 이게 아주 객관적으로 이거 기록을 해놨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제사는 어떻게 됐느냐? 아까 얘기했던 보듬제사, 합동제사, 부목이랑 특정 경우를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늘 윤회봉사도 괜찮다. 봉사하자. 분할봉사하자. 그랬더니 형제끼리 돌아가면서 지내는 경우가 있어요. 제주도는 지금도 전부 제사를 나눠요. 왜? 한 사람한테 몰아주면 살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재물도 간소화시키고 굳이 내가 재물을 참여해도 재물주에 맡겨서 전화 한 통하면 다 차려준다는 거예요. 그 제사 시간도 편한 시간에. 왜? 제사 지내고 돌아갈 시간을 자기 집에 갈 수 있어요. 예전에는 전통사에서는 그 집에 잤어요. 제사 지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늦게 지내도 자정에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낙골 땅에서 한 번에 합동제사 지내주고 그 봉사 대수도 4대에서 3대, 2대 뭐 부모만 아예 없는 경우. 그리고 여행 가서 콘도에 가서 지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인터넷, 인스타그램에서 지내고 이렇게 점점점 바뀌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 제사의 변화 양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사 이게 뭐 4대 봉사를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형편에 맞게끔. 왜? 제사라는 것은 시대의 약속이지. 그 시대에 가지면 약속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냥 일종의 사인이에요. 그걸 금과 옥조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형편에 맞게끔. 왜? 조선시대도 그때 옷을 입어야 그때는 양복 입잖아요. 옷이 바뀌었잖아요. 생활 패턴이 바뀌었어요. 그걸 강요할 수 없는 것이죠.